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오르며 3천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권 진입에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상법 개정, 배당 촉진만으로 상승세가 유지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손성빈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가 상승세가 참 힘찹니다. 일각에서는 불기둥이다, 이재명 랠리다, 다양한 표현이 있고 기대감도 높은데 요즘 상승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손성빈 교수님, 혹시 상승세의 가장 큰 동력,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인가요? 뭔가요? 우선 국정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 요새 아주 마음이 따뜻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이 상승의 동력이 무엇이냐.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코스피 일별 수익률과 예. 일별 투자자별 매수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순매수와 일별 수익률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들은 주가가 오를 때 이거를 이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서 팔고,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반해 예. 외국인들은 네. 일별 수익률과 순매수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은 상승 추세 때 더 사고 네. 하락 추세 때 더 파는 전형적인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는 뜻입니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강한 코스피 상승은 결국 외국인들의 힘이다. 외국인들이 돌아온 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작년 8월부터 예. 9개월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10개월 만에 왜 돌아왔냐? 왜 돌아왔느냐? 이게 상법 개정 때문이냐?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순매도가 순매수로 돌아선 거는 5월부터였고 예. 4월 중순부터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된 거를 보면 네. 결국 이것은 환율 원화 강세 때문이다. 원화 강세에 대한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온 돌아섰다.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상승세 가장 큰 게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것, 외국인이 돌아온 이유,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데, 환율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뭔가 또 이 좀 안정을 되찾고, 더군다나 상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그 원동력이 있습니까? 환율 외에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주주권 강화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신정부 새로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이제 추진이 안 되다가 추진은 됐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정부 정책 정부 지지를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신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강력하게 좀 추진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상법 개정이 된다면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주주 권익을 이제 강화한다. 예.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장은 이게 좀 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너무 높이기는 이게 주가를 당장 어떻게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차적으로 주가에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상태고 지금은 상법 개정 이후에 예. 주식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세가 이렇게 좋은데 불장이라고도 할 정도로 좋은데 이런 상승장에서 가장 웃는 업종이나 지금 종목은 어떤 것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장에서도 맥을 못 추는 업종도 있죠. 어떻게 좀 어떻게 나눠집니까? 아까 제가 예. 환율이 원화 강세가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들어온 이유. 그렇다고 해서 국내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예.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을 봐도 5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6월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원화의 강세가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네. 거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나 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가 어떤 심리적인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실제로도 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업종에 주로 그 매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네. 업종들의 그 성장세가 그 주가 상승세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업종이 과연 뭘까?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업종이 반도체입니까? 예, 외국인들이 지금 그 5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1조 한 1천억 원, 2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예. 6월 들어서는 이 순매수 규모가 이제 급격히 이제 늘어났는데 절반 정도는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반. 예, 이 그 반도체 중에서도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에 집중적인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순매수 금액이 한 1조 9천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네. 있는데 예. SK 하이닉스에 한 1조 원 정도, 삼성전자에는 한 8,5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좀 선호하나요?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1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네. 이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됐긴 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2분기까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모두 실적이 괜찮을 걸로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관리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 전망이고요. 3분기, 4분기 전망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뭐 상향이나 하향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옆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현상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하고 4분기 실적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 26년도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향 낮아지는 예, 쪽으로.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추정치 감익이 조금 미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외에는 어떤 부분에 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나요? 반도체가 절반 정도라면? 예, 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이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 올해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 조선 방산 업종에 역시 조선 외국인 방산. 순매수가 상당 부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은행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 조선 방산 은행주 중에 관심 갖고 있다. 저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소를 처음으로 좀 방문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거기에서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배당을 좀 촉진하는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당을 더 늘려라. 기업에 뭔가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치거나 뭐 제도를 만든다는 건데 이 정도만으로도 꽤 증시에 이런 발언이 이제 현실화 될 텐데요. 증시에 좀 많은 탄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부분? 우리나라 그 주요 선진국 네. 증시들을 봤을 때 배당의 수준이 배당 성향도 낮고 배당 수익률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플러스 효과가 되긴 하겠지만 예. 배당의 크기 아니면 또 뭐 중간 배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중간 배당의 배당. 빈도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배당을 얼마나 진지하게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제공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업마다 그 성장성이나 자본 효율성 아니면 수익성이 다 다른데 그런 거를 그렇다는 것은 최적 배당 성향이 기업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아주 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높은 수익성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스스로 재투자를 해서 계속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오히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더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방향을 배당의 성향, 배당 성향을 어떤 수준 이상으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잘못된 인센티브 유인 구조를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래요? 최근 발의된 법안 중에 하나는 예. 배당 성향이 35% 넘어가는 상장사에 대해서 그 배당을 분리과세하겠다. 즉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인데 예. 다른 것들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나 아니면 수익성, 효율성이 상대적으로는 낮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쓴다면 네. 이거는 자본시장에 있는 자본이 좀 덜 효율적이고 덜 수익성이 높고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어떤 약간의 그 왜곡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런 면에서 그냥 어떤 레벨을 타겟팅하는 것보다는 네. 꾸준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가 애플의 주가와 배당을 봤는데 네. 뭐 애플의 배당 수익률은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한 15% 정도인데 배당 성향이 그렇게 낮아요. 분기당 뭐 네. 한 22센트 하다가 1년 후에는 23센트, 예. 24센트 이런 식으로 매년 1센트씩 올리는 건데 이게 뭐 그걸 통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배당을 한다. 그리고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 네.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주는 돈이 한 35%를 넘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합관세로 무겁게 매기지 않고 분리과세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안을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만능이냐? 이런 부분, 기업들이 투자할 돈을 과연 배당으로 돌려주는 게 맞느냐? 투자 자금으로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뭐 중간 배당을 강조했더라고요. 네. 중간 배당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좀 하는 것도 있죠. 어떻습니까? 중간 배당 지금 현황이라는 게. 지난해 코스피 기업 전체가 배당을 한 배당금 규모가 네. 45조 한 6천억 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45조요? 순이익이 한 167조 원 정도 됐으니까 배당 성향이 한 2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7%. 예. 근데 45조 6천억 가운데 중간 배당으로 나간 금액이 한 15조 원 가량이 되고요. 한 그 전체 배당이 한 3분의 1 정도죠. 네. 그리고 이제 기말 배당으로 나간 금액이 한 30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 배당이 3분의 1, 기말 배당이 한 3분의 2 예.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간 배당은 2023년 그러니까 전년이죠. 전년 대비 한 13%가 늘었고요. 기말 배당은 한 9.4%가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 배당에서 중간 배당 비중을 높여가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업 수로 봤을 때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개 기업 중에 예.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수는 2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일본 그 니케이 225 종목 중에 90% 정도가 중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중간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 개념은 좀 약간 좀 희미하고 그거보다는 분기 배당이 있고 예. 1년에 4번 배당을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4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배당을 쏠려서 하는 게 아니라 분기 결산 때마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럽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좀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배당 수익률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조 6천억 원 작년에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했는데 작년 말 코스피 기준으로 이 배당 수익률을 뽑아보면 한 2.4% 정도. 2.4%. 물론 뭐 그전 한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직전 연도가 한 2.2%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높아진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미국이 한 배당 수익률이 한 33%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유럽이 한 5% 정도. 유럽은 좀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요. 예. 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대비 좀 되게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은 이거보다는 자사주 외입 소각이 상당히 활발한 자사주를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봐서 전체 주주 환원율이 낮냐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이 배당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네. 주주 환원 그 수단을 자사주 쪽으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아서 뭔가 이제 배당을 더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세제나 제도가 현실이 된다면 이 투자 자금의 운용 면에서 효율적 운용에서 좀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만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좀 중간 배당도 하고 또 분기 배당까지 이어진다면
뭐 생활비처럼 받아서 배당으로 조금 쓸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과연 배당 촉진책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리고 부당이익을 다 환수하겠다. 이 불공정 거래 퇴치 당연히 필요할 텐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단속이나 처벌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약한 편입니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조사를 저도 해봤는데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좀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입증 책임이 네. 검찰이나 경찰 쪽에 있기 때문에 내부자 고발이 있지 않는 한 이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소율이 높지 않고 또 기소가 된다고 해도 확정 판결이 나오고 벌금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 금액의 환수율이 30%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민사 절차에서는 그 과실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그 역과실 증명제를 도입했다고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그 나온 개정안에 의하면 예.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면 이제 벌금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과징금 형태로 어떤 사법 처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으로 어떤 범죄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그리고 부당 이득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네. 최대 40억 원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형사 처벌의 상한은 아직 좀 낮지만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을 개정함으로써 예.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그런 제재 그런 거는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본다면 훨씬 더 이게 강화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말 일벌백계하는 생각으로 뭐 폐가 망신할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시장을 어떤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뭐 해외 사례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 그 신상 공개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신상 공개. 예, 우리는 그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됐을 때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내역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를 상당히 자세하게 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개인 신상도 공개하고 어떤 내용을 위반했고 이게 어떻게 했는지. 됐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 또 바로 거래 금지를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은 예. 주식 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주식 거래를 아예 예, 그냥 뭐 무기한까지도 이걸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이 미국보다 좀 느슨하긴 하지만 유럽도 신상 공개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냐면 예. 우리나라 그 불공정 거래의 재범률이 거의 한 30%가 된다고 해요. 재범률이 예,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나 이런 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그 신상 공개를 하는 그리고 내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신상 공개를 하고 또 주식 거래를 상당 기간 못하게 해버린다면 그렇죠. 정말 이 불공정 거래를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을 것도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강화된 법안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또 상법 개정안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상법 개정안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거죠. 지금 민주당, 여당과 정부는 더 강화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주주권익, 소액주주 권익을 강조하는, 주주권익을 더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사의 충실은 확대입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게 왜 어떻게 이게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게? 그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그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예를 들어 합병, 분할, 또 요새 뭐 쪼개기 상장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유상증자나 자사주의 마법 예. 이런 부분인데 합병이나 분할 이런 거는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주주 그 회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그 주주 간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조문에 주주란 말이 없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주주라는 표현이 거기에 예.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가 그 3% 룰이라는 건데 3% 룰이 이거는 뭡니까? 그 독립적 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3%를 넘더라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은 3% 이내로 제한한다. 네. 이런 또 예전에 거부권으로 그 폐기됐던 법률보다 더 강화된 것을 이번에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제 감사 역할을 하는 그 이사는 예. 최대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의 뜻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완전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최대주주와 지배주주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별 그 이사회 독립성이 아주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 또 몇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이냐? 예를 들어 네. 가족이면 좀 명확할 수 있지만 아주 친한 사람이라든가 네. 어떤 업무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런 게 특수관계인이냐? 여기서 한 가지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판례로서 많이 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가장 큰 사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주주총회에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얼마 전에도 선거가 소액 있었지만 주주들이 예. 우리의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투표율을 투표-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네, 네. 주주총회에서도 많은 소액 주주들이 와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그것이 결의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 뭐 항의를 하든 어떤 식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의 경우에는 주총 참석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1.2%. 그러니까 하지도 않아 놓고선 나중에 나의 이익이 침해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투표도 하지 않았으면서 뭐 나의 뭐 권리를 요구하는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려면 직접 투표장에 주주총회 때 가기가 어려우니까 전자투표제 전자투표를 같은 것도 빨리 좀 도입할 수도 활성화할 있죠. 필요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 주식을 여러 군데 투자하는 분들 그것도 소액 주주들인데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예. 더 드리자면 그런 경우에는 소액주주는 얼마 없고 예. 지배주주는 3%밖에 없으면 결국에는 이사를 누가 다 차지하게 되느냐? 뭐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장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상법 개정안 이제 민주당이 좀 강화한 법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것 같아요. 이제 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을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상법 개정안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증시 나타나겠지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 본다면 뭐 수혜 업종이랄까 어떤 게 좀 특별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지주회사 지주회사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가 대표적으로 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 그러니까 향후 한 12개월 실적 기준 PBR이 네. 한 1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 30% 40%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배에 훨씬 못 미치는. 예, 근데 아주 낮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있겠지만 뭐 중복 상장 문제 그리고 상속 증여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부분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이 좀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요인으로 해서 올해 지주회사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고 지주회사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대선 이후에도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는 기대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선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떤 급등을 다시 추가적으로 더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은 좀 섣부른 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법 개정과 관련된 주식시장 수혜 그리고 예. 전체 시장 수혜 그리고 일부 업종 지주회사 같은 수혜 분명히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이렇게 당장 어떤 큰 폭발적인 위력을 나타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긴 하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 부부장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부분 한두 개 더 들어주신다면. 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 주주의 이제 권익을 같이 중요시하는 게 이제 상법 개정안의 이제 첫 번째 목표잖아요. 네. 근데 회사의 역할이 물론 주주를 중요시해야겠지만 그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 노동자들이죠. 예. 그리고 그 회사가 사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의 권익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을 해고한다든가 또는 회사가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설비 투자가 아니라 배당하고 자사주 외입만 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주주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가 되겠지만 이 회사의 사회적인 위치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노동자 보호 자체도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는 꼭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네. 마이너스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여러 가지 좀 걱정, 실제 기업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만든 게 기업들이 이제 소액 주주를 조금 보호를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은 데 대한 그런 문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부작용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5천 우선 가능할까요? 이게 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조금 너무 단편적입니다만. 5천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현실성을 보기 위해서 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짧게 좀 일본도, 부탁합니다. 네. 배당을 늘리거나 지배구조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 20-30% 올릴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5천 갈 수 있다고 오케이,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우리 부장님도 좀 짧게 좀 부탁합니다. 5천선을 위한 우리가 필요 조건? 지금 뭐, 코스피 PER 값이 10배로 올라와서 PER 10배. 예, 장기 평균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얘기는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시장이. 이제 저평가는 아니다. 예,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장기 있을 것 평균이니까. 같고요. 따라서 일단 주가가 여기서 3,000포인트 이제 거의 왔기 때문에 그래서 5,000포인트 가려면 어떤 재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의 원천이 되는 기업이익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5천까지 가려면 연간 기업이익이 한 9%에서 10% 정도 늘어난다면 예.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이익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굴곡이 있거든요. 플럭츄에이션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한 4천 정도는 모르겠는데 5천은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이익이 꾸준하게 연간 9% 정도는 가야 된다. 그런데 9% 달성이 쉽겠습니까? 그렇게 이익이 좀 그 정도 거둘 수 있는 경제 경영 상황 환경을 좀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불기둥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상승 그리고 전망까지 잘 토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성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 솔루션부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